투데이 핫경제입니다. 정부가 석 달 연속 한국 경제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제조업 수출, 생산 등 반등 조짐과 서비스업 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 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8천 명, 1년 전보다 약 30만 9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만 명대로 내려앉았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한 것입니다. 고용 흐름이 점차 회복되면서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도 63.2%로 1982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3일 2차 전지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기차용 배터리 총 사용량은 197.6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9% 성장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2위인 중국의 CATL과의 차이는 0.8%포인트 차로 근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지난 5년간의 계절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가을철에 발생한 식중독이 34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25%를 차지해서 기온이 높은 여름철 481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가을철은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식중독 세균들이 증식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그동안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그와 함께 위기를 맞았었던 건설업계가 해외에서 대규모 수주라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고 제2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2의 중동붐이라고 불릴 만큼 중동 시장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세계 건설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K건설 산업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 보기 전에 먼저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제2의 중동붐을 맡고 있는 K건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성규 목민경제연구소 대표, 손태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해외 건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국내 건설사들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해외 진출에 더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죠.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꾸로 우리 국내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로 이렇게 들어와서 건설사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어서 해외 건설 누적 수주가 1조 달러 시대가 앞당겨질 거라고 하는 기대가 높습니다. 연구위원님, 실제 우리 K건설
해외 수주 현황 국민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요. 현재 그 목표와 수주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먼저 우리나라가 그 해외 건설 시장에 처음 진출한 건요. 1965년입니다. 네네. 꽤 오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9월 30일 기준으로 누적 수주가 9,540억 달러니까요. 네. 아마 내년이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9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올해 수준은 235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5% 정도 높은 수준이니까 순항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역별로 조금 분석해 보면 중동이 여전히 우리나라 주력 시장입니다. 79.8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34.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북미,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곳에 이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SK가 이제 배터리 공장들을 지었잖아요. 자동차 공장 짓다 보니까 이제 북미 태평양 지역이 또 올해는 74.2억 달러로 전체 수주의 3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시아 지역이 원래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에 있어서 두 번째 시장이었는데요. 조금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6.8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지역별로 구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상적인 배분으로 지금 올해는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공정별로 보면 우리가 부르는 플랜트 쪽, 그러니까 산업설비 쪽이 여전히 109.8억 달러로 가장 많은 수주를 기록해서 거의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위고요. 2위가 우리가 지금 네옴시티 관심 가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62.3억 달러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번째?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조금 주목해 볼 점은 뭐냐면 올해 해외 건설 수주가 뭐 작년 동기 대비해서 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해외 건설 전성기라고 부르는 2010년부터 2012년, 15년 사이에 그 연평균 수주에 보면 비교해 보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제2의 중동 붐 등등으로 다시 이제 올라치고는 있지만 2010년, 15년보다는 아직 좀 더 부족해서 더 분발은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공공부문의 지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 박사님, 그 원팀 코리아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고 민간 기업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또 대통령을 방문해서 우리 이름도 원팀 코리아고 우크라이나와 우리는 원팀이다 하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재건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큰 먹거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참여할 예정인지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사실은 안타깝게 발생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현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폐허가 되다시피 하는 현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후의 그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1947년에 이제 공산주의가 되게 확산되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방비하기 위해서 세운 어떤 마샬 플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재건 전후 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2의 마샬 플랜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9천억 달러 규모로 전체 모든 이제 사업을 다 합치면 한 9천억 달러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원화로 하면 한 1,200조가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발빠르게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해서 국토부 장관뿐만 아니라 실무진들도 이미 수차례 아마 방문해가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후 복구 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고 있는 수주 규모 자체가 한 5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하자면 한 66조 원에 해당되는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6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보면 주로 댐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공항, 그다음에 하수 처리 시설 등 해서 대부분의 어떤 상황들이 전후에 실질적으로 많이 피폐된 곳의 어떤 현장에 복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의 내용들이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충분히 우크라이나 현 정부와도 지금 상당히 유대 관계를 갖다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는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 수주를 저희가 수주하고 하는 걸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ODA라고 그러죠. 그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8배, 높은 6조 8천억까지 늘리고 한 그런 부분도
결국 이런 건설 수주랑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런 수주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시공사, 즉 현장 건설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네. 정부에서 그런 부분 공사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은 차관이라든지 일정 부분은 또 지원 등을 통해서 수출입 은행 등을 통한 여러 가지 많은 지원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 역할 자체가 사실은 정부 따로 민간에서 따로 민간에서 따로 한다는 이런 상황이 되면 비효율적으로 되고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K라는 부분을 브랜드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원팀 코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정부가 단순한 지원 정도의 규모를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오거나이즈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의미로 느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민간 건설사들도 상당히 자기들의 수주 부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게 아마 느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50대, 60대 이상 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해외 건설 수주하면 아마 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추억으로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제2의 중동 붐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내 건설사의 재건 사업 기회가 우리나라 돈으로 약 70조 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우크라이나, 이라크, 리비아 등에 대한 재건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연구위원님, 그 재건 사업에 대한 그 수준 그리고 우리가 수주에 대한 노력 이런 현황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게 좀 아픈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전쟁 이후에 완전히 망가진 국가를 다시 재건한다라는 차원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 국가들은 상당히 고통받는 입장이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새로운 해외 건설의 수주 기회로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네. 고려해 보면 조금 아픈 쪽이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네. 어떻든 간에 재건 사업은 우리나라 해외 건설 수주에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기회입니다. 예.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K 원팀 코리아로 해서 전방위적인 수주 전략, 수주 지원 체계를 짰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무엇보다도 우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 G2G 레벨에서 고위급 회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현재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정보 제공이나 프로젝트 발굴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 지원들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결실을 충분히 맺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물론은 이제 지금 상황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미국이 가장 많은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미국과 EU 중심으로 헤게모니가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얼마나 걸릴지 돈이 얼마가 들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충분히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전쟁이 종식을 언제쯤으로 볼지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2011년으로 놓고 보면요. 네. 그 이후에 계속 이라크에서 발주되는 사업들은 재건 사업의 일환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라크 가서 지금까지 한 해외 건설 수주액이 2011년도 이후로 418억 달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주요 시장 중에 하나고요. 네네. 계속해서 이라크 정부가 재건 사업 차원에서 발주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중단된 상황이지만 하나건설에서 이제 비세아마 신도시를 이라크에서 짓다가 지금 네네. 어떤 계약적인 문제로 지금은 중지가 되어 있는데 재개된다는 소식도 있긴 하지만 이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들도 재건 사업 일환에서 특히 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주력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예. 리비아는 어떻습니까? 리비아도 물론 수요가 있는데요. 근데 리비아는 이제 여러 지금 지정학적 관계 때문에 여러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예. 비등한 예로 이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제 경제 제재를 받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주력 시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나 사우디, UAE와 함께 주요 시장이었는데요. 이제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거든요. 근데 리비아도 지금은 약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네. 아마도 조금 시기를 뒤에 두고 그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사님, 우리가 이제 위기설까지 맞이하고 또 PF 연체율 이런 걸로 해서 많은 건설사들이 그렇죠. 이제 국내에서는 위기설까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했는데
중동에 지금 이렇게 집중하는 건 그만큼 중동이 가능성이 많은 블루오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렇죠. 과연 중동의 건설 규모, 앞으로 어떤 전망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지금 국내 건설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주 쪽에 지금 역점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 건설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약 한 200, 아까 말한 대로 한 230억 정도 달러의 어떤 수주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 중동 지역 수주가 74억 900만 달러라니까 아까 말한 34%, 즉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규모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동 시장의 건설 시장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한 6,943억 달러로 하니까요. 하나로 한 913조. 지금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은 아마 이 느끼시기에 체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어쨌든 중동 건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규모 자체로도 어마어마하지만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관심을 더욱더 끌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도 그 중동 시장의 건설 시장의 성장이 훨씬 더 가파른 그런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수주 규모도 향후에 더 확대될 수 있고 그 부분들과 함께 또 우리 국내 건설사들이 더 역점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수주를 받게 되면 승급금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일단 그 충분한 그 자금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어려움들을 회복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역할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국내 건설사들은 지금 마음 자세가 지금까지 중동에서의 수주 그 금액도 상당히 큰 편이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아마 중동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우리가 해외 건설 부분에 있어서 좋은 실적들은 계속해서 연달아 잇따라서 아마 들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손 의원님, 우리가 이제 블루오션 중에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동, 네. 뭐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등등에서 여러 이제 수주 낭보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네. 특징적인 눈에 띌 만한 그런 수주 어떤 실적 낭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중동 시장이 우리 국내 건설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시계열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면요, 1965년도 이후로 우리나라 해외 건설 전체 수주 중에서 한 60% 정도는 중동에서 나왔고요. 예. 네, 나머지가 아시아와 기타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중동에서는 이제 저희가 처음 1973년도에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정말 시그니처가 될 만한 건물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부르즈 칼리파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세계 최고 높이의 예, 최고 높이죠. 빌딩.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삼성물산. 예,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건설이 네네. 정말 오랜만에 그 사우디에서 아미랄 프로젝트라고 석유 네. 화학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을 수주를 했거든요. 네네. 사업 규모가 자그마치 50억 달러 정도 되니까요. 어허. 정말 대단한 예.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좀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 이제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해서 주베일 산업항이라는 것을 1975년도에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로 가장 큰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거둔 가장 대표적인 수주가 될 거고요. 네. 또 올해 그 외에 이제 GS건설이 오만에서 네.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가지고 지금 또 건설 중에 있고요. 네. 또한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사업을 카타르에서 수주를 해서 지금 네. 공사를 중에 있고, 그다음에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사업도 지금 공사 중에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또한 그 우리나라의 대우건설이죠. 네. 대우건설도 리비아에서 발전 사업, 이제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 7.9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것도 올해 수주를 해서 중동은 여전히 우리의 주력 시장 중에 하나고 우리가 네. 소위 말하는 집토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잘 네. 관리해서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시장이니까요. 우리가 좀 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주 꽉 잡은 집토끼가 네, 맞습니다.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동 가운데에서 이제 온 국민이 알게 된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이름도 처음에는 생소했었을 텐데 이제 거의 전 국민이 네옴시티라는 거를 알게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됐는데요. 네. 박사님, 네옴시티 프로젝트 과연 규모는 어느 정도고 네. 우리에게는 과연 앞으로 어떤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될까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네옴시티라는 용어도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빈살만 왕세자 부분에 대해서 사우디의 왕세자, 맞습니다. 바리 왕세자지 사실은 지금의 거의 실권자라고 볼 수가 예, 있고요. 예.
사우디의 여러 가지 현재 최근의 어떤 모든 프로젝트들을 갖다 이끌고 있는 중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옴시티라는 할 때 네옴이라는 말은 이제 전체로 하면 새로운 미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마 사우디 서북부 홍해 인근의 사막지대에 조성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미래의 시티, 미래의 도시를 갖다가 건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 쪽에서는 비전 2030 추진 계획 속에 이제 이 부분이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담겨져 있는데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직접적인 사업비만 한 5천억 달러, 약 우리나라 한화로 668조인데요. 전체적인 관련되는 사업까지 모두 다 포괄한다면은 최대 한화로 한 2천조에 해당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아마 역대 최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시티 네옴시티 자체가 지금 사우디, 이집트, 요르단에 걸쳐서 약 26,5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뭐 쉽게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니까 서울 전체 면적의 44배 되는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저도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감이 잘 안 올 정도인데요. 여기에 이제 기업 단지, 주거문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시설 등 건설 초대형 프로젝트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요, 세 개의 공간으로 구분돼야 하는데 아마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매체 등을 통해서 아마 접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길이 170km의 작업자조형 직선 도시입니다. 드라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다 위에 지름 7km의 해상 부유식 첨단 산업단지인데 옥사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대형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라는 이름으로 이 세 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지금 1차 완공은 아마 25년도에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네옴시티 자체가 그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 독립적으로 운영을 되면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중요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보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벌써 3번이나 방문을 했고 추석 연휴 기간에 이재용 그 삼성 회장도 그 방문을 했고 또 네네. 재계 이번 달 말에 재계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다 이렇게 방문을 하고 하는 건 그만큼 수주 규모도 크지만 또 앞으로 지속 가능성 이런 거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 자체에 어떤 투입되는 그런 부분보다는 여기를 갖다가 하나의 그 굉장히 이제 중동 수주에서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른 어떤 지역과 함께 지금 맡고 있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이게 사업 자체에 해당되는 보면 신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든지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있어서도 해외 건설에 있어서 굉장히 주력을 두어야 될 그런 측면들의 성격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두 번의 어떤 사업에 그치지 않고 유대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플랜트라든지 그린 에너지라든지 스마트 시티 건설이라든지 콘텐츠나 서비스 등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파생 효과까지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의 사업을 수주한다는 개념보다는 그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다른 사업까지 연결시어서 어떤 상당히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 국민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거는요. 건설 이런 하드웨어 인프라 건설도 중요하지만 이제 하드웨어가 이 건설 건축이 되면 거기에 또 따라가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네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국내 네이버 같은 기업도 중동의 사우디의 네옴시티에 크게 진출을 한다라고 네. 해요. 그래서 누가 농담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건설이 이제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뭐 이럴 경우에 그런 소프트웨어나 어떤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는 그 통신에 대한 걸 조절을 하면 된다 이런 농담도 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도 굉장히 네트워크나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네옴시티라는 부분이 새로운 미래라는 그 영웅의 스토리가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뭐 시를 건설한다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네옴시티를 한번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어떤 그런 컨셉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옴시티가 건설이 되면은 그 네옴시티의 전체적인 운영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모든 에너지 자체를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그걸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의 물류와 보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사노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로봇이 담당하는 쪽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첨단되는 그런 산업들이 연관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정보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인프라 자체가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아마도 네옴시티를 건설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노하우가 상당히 접목돼서 큰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또 사우디는 네옴시티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손 연구위원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현대건설이 체결한 수주계약 아미랄 석유화학 콤플렉스 패키지 1과 패키지 4에 대해서 이렇게 수주를 했는데 이게 사우디에 진출해서 수주한 사업 중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아미랄 석유화학 콤플렉스 아마 이게 아람코가 발주를 네, 했겠죠. 맞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까요? 경제적인 영향. 네, 일단 그 아미랄 석유화학 컴플렉스 프로젝트는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이제 패키지가 4개로 이루어졌는데도 그 중에 저희가 이제 2개를 가져온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에 진출한 이래 그리고 사우디에서 발주한 사업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수주한 그 프로젝트 중에서는 최대 규모고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억 달러에 이릅니다.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현대건설은 이미 그 연간 수주액의 한 60%를 이미 달성한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앞선 질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975년도에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주벨 산업항이라는 걸 지었거든요. 네네. 그때의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려보면 주벨 산업항 건설 프로젝트는 약 한 10억 달러가 조금 못 미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때 우리나라가 한 해 수출했던 금액이 77억 달러였으니까요. 네. 그 주벨 산업항이 10억 달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짐작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고 그때 당시에는 20세기를 정의하는 하나의 역사 중에 하나다라는 평가도 얻었습니다. 네. 근데 질문 주신 것 중에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근데 이 경제적인 효과는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나라 해외 건설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네. 있는데요. 우리가 5.1 파동을 겪었을 때도 네네. 우리가 78년도죠. 그렇죠. 네. 5.1 파동을 겪었을 때도 해외 건설이 없었으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받았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해외 건설은 계속해서 수주를 해왔거든요. 네네. 그것들이 결국에는 국가에 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환율이 이제 폭등했을 때 오히려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니까 훨씬 좋은 효과가 있었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의 해외 건설 수주를 1,511억 달러인데요. 이게 이제 국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금 보면 생산 유발 효과가 8.3조 정도 되고요. 네.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3.79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고용 효과가 한 3만 5천 명 정도 되니까요. 네. 우리가 이런 50억 달러짜리 메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건 물론이고요. 해외 네. 건설이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특히 이제 외화 가득이나 네. 고용 효과를 보면은 분명히 중요한 우리 국가 성장 주력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예. 박사님 앞으로도 계속 중동 진출을 노크하고 도전한 회사가 늘어날 거다 하고 네. 계속해서 좋은 장밋빛 전망들을 하는데 진짜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예측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가 해외 건설을 하게 될 때요. 국내 기업들끼리 해외에서 서로 경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출혈 경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네.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참 이것을 갖다 뉴스를 접하는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한 그런 측면들도 네. 있었는데요. 저가 수주 이런 것도 그렇죠, 막 그렇죠. 우리끼리 막 그렇게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이 잘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네. 고생은 하면서도 충분한 수익을 확보하기 힘든 그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민간 협력을 제하는 원팀 코리아 이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그러한 역할이 기대가 되고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에 있어서의 그런 수주에도 또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민간 업체들끼리의 불필요한 그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율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서는
단일 품목의 하나의 어떤 시공물을 갖다 건설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시티라든지 그다음에 대규모의 어떤 인프라를 건설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되는 전체적인 규모 자체나 또 파생되는 부분들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러한 결과물들로 이후에도 연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해당되는 수주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적극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직접 해당되는 나라를 방문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 그 여러 가지 유력 인사들과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네. 이것이 한 번, 두 번의 어떤 사업 수주와 관련되는 어떤 협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토대가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더 많은 사업들과 이후에 어떤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중동 앞으로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말 자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아마 민간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끼리 출혈 경쟁하거나 그렇습니다. 뭐 저가 경쟁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원팀이 돼서 집안 싸움을 떠나서 네네. 원팀으로 뭉쳐서 더 부가가치도 높이고 전체 대한민국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경쟁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산업은 어느 한 산업이 발달하면 주변에 관련된 산업들도 같이 발달하는 게 일반적이죠. 전후방 연관 효과가 대부분 산업에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K건설 산업 분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K건설 기계 분야죠. 전 세계적으로 도로와 철도, 교량, 상수도, 교통망 이런 것들에 대한 대규모 공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인프라 투자가 점점 활발해지면서 K건설 기계의 선전도 눈에 띄게 아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위원님, K건설기계, 지금은 저희가 이제 건설업 전체를 얘기를 했고 해외건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K건설기계 수주라든지 그 실적이라든지 전망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건설 기계라는 산업 자체가요. 어떤 그 자생하기가 어려운 산업이고요. 결국에는 그것을 쓸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그렇죠. 생존하기는 좀 어렵고. 맞습니다. 네. 건설 산업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우리나라 건설 기계 산업 부분은요. 지난 1965년도부터 쌓아올린 해외 건설 수주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국내 건설 산업 많은 사업들을 수행해 오면서 정말 높은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의 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캐터필라나 일본의 꼬마츠 같은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도 결코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가격이나 성능 측면에서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아시아나 뭐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서방 국가를 통해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있는 한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예로 미국도 인프라 투자에 대한 발표를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고 지금 네. 추진 중에 있고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도를 이전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도 이전에 필요한 또 건설 사업이 있을 테고 거기에 필요한 건설 기계들이 또 소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좀 계속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사우디의 네옴시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설 기계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네네. 결국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건설 기계 산업의 어떤 경쟁력은 충분히 거기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건설기기 시장 규모가 1,300억 달러가 조금 못 되는데요. 네네. 이게 조선업보다도 약간 큰 시장입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와 못지않게 건설기계 시장에서도 우리 국내 건설기계 특히 이제 뭐 현대 인프라코어나 뭐 현대 건설기계나 두산 밥캣이나 이런 네네. 대표적인 기업들이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 기계가 유명해서 그런지요. 성능이나 이런 걸로 네. 인정을 네. 받아서 그런지 코로나 때 이제 건설 기계는 아니지만 소형 농기계 이런 거 이제 코로나 때 그 집에서 이제 잔디 깎고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소형 트랙터나 뭐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예. 이것 또한 역시나 어떤 견인 효과, 전후방 연관 효과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건설업 자체가 이게 영향력을 측면을 좀 따져보면요. 어떤 산업과 비교해도 이게 영향력이라고 측면에서 보면은 대단히 큰
효과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네. 건설 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을 어디까지 볼 거냐는 것은 조금 뭐 보시는 분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은 금융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네, 네. 운영 유지 보수 단계에서는 또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들 그리고 설비들 그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설 기계라고 하면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그 기계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기계들도 충분히 연관 효과로서 우리가 수출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중동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K건설 또 건설 기계 등등의 좋은 기회 요인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불안을 낳는 위험 요인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금 중동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지금 벌어졌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수많은 참상이 연일 보도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 상황에 대응해서 비상 대책반을 설치하기도 하고요. 또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 이런 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아주 주의하면서 주의 깊게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올해 3분기 호조를 보이던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가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커다란 암초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국내 해외 건설 수주 고의 절반 이상을 채웠던 전통적인 수주 텃밭인 중동에서 터진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또는 확전이 될 경우에 그 파급력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또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정도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박사님, 이 새롭게 지금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그 양상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이 현재 이제 많은 인명 피해도 난 데다가 지금 아마 두 국가라고 하기는 하마스는 하나의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쪽 그 팔레스타인 쪽하고 이스라엘 간에 지금 상당히 그동안의 인명 피해 등으로 해서 감정적인 골이 지금 너무나 깊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확전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 인접해 있는 여러 가지 팔레스타인들을 지원하거나 응원하는 쪽에 많은 국가들이 같이 참전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말 그대로 중동의 제5의 뭐 전쟁 혹은 중동이 화약고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K건설이 그동안에 많은 어떤 수주도 받아놓고 현재 지금 작업 중인 곳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냉각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분쟁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변 국가로 퍼져나갈 경우에는 중동 지역 전반에 걸쳐서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굉장히 추진이 중단되거나 잠깐 멈춰지는 혹은 또 파기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내 건설사들이 말씀드린 대로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건설, 대우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중동 지역에 진출해 있고 그런 쪽에서 계약 지금 수주 잔고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예상했던 그런 목표액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측면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그 세계 가뜩이나 지금 오르고 있는 유가 부분에 있어서 자극제로 작용을 해서 전반적인 어떤 공사를 하거나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또 비용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세간에서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 또 하마스와의 갈등 이 부분이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빠르게 종식이 되고 이 부분들이 주변 쪽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수주붐을 오랜만에 맞아서 활발하게 가고 있는 가운데서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제 큰 전쟁이 발발하면 그 주변 국가, 특히 강대국,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도 참 중요한데요. 2,00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의 건설사들을 받아들였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직접적인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유가 급등 등 간접적인 리스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정부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손 의원님,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 이런 부분에 또 주변 강대국들 입장 이런 것들이 서로 갈리면서 여러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해외 건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피했으면 하는 불가항력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그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쿠데타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리스크들은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요인인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지금 무력 충돌을 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건 확전 여부입니다. 근데 이제 확전이 되면 단순히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했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미국과의 충돌도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우디하고 이란이 또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들 간의 문제, 그리고 시리아나 레바논, 주변국들로까지 다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중동 건설 시장 전반 자체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지고요. 그다음에 그 건설 기업들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인데요. 이제 네네. 전쟁 자체가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가가 급등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유가가 급등하면 뭐 중동 산유국들이 더 발주를 더 많이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오히려 원가 부담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일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발주가 지연되는 그런 영향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시장을 정말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고요. 사업장 단위로는 지금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공기 지연이나 직원의 안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방안을 새로 세워서 면밀하게 조금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네옴시티에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지금 네, 이제 맞습니다.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때 또 사우디가 이제 팔레스타인 지지를 선언하면서 미국과 대립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긴장도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우디하고 미국의 관계는 예전에는 이제 미국이 석유를 필요로 할 때는 사우디와의 관계가 아주 원만하고 항상 좋았는데요. 이제 미국이 석유의 순수출 국가가 되면서부터는 네네. 사우디의 중요성이 상당히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사우디와 이란과의 관계에서 이제 미국이 약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편에 섰을 때 과연 이란은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그 두 국가 간의 어떤 긴장이 좀 높아지면 결국에는 그 사우디 시장뿐만 아니라 주변 중동 건설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무력 충돌 자체는 큰 위험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중동뿐만 아니라 각종 재건 사업 등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아주 큰 시장이 있죠.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우리가 수주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나라로 꼽을 수 있는 게 베트남일 겁니다. 일찍이 국내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불렸었던 베트남. 베트남 건설 시장의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 같다고는 하는데 박사님, 앞으로 우리가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에 어떤 성과를 뽑아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베트남 쪽에 있어서 진출은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네. 많이 이미 진출이 돼 있었고요. 그 건설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베트남에 진출한 그런 업체들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한 시공을 하는 그런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의 디벨로퍼로서 종합적인 어떤 관리라든지 계획, 기획, 관리, 시공까지 총망라해서 하는 그런 측면에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그런 형태의 어떤 방식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자체가 이제 부동산이나 교통 부분에 있어 관심도 많고 그동안 경제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향후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베트남 자체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상황들이 좀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주택이나 공장, 의료, 교육시설 뭐 이런 부분들, 쇼핑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설에 대한 욕구들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향후에도 시장은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라에서도 2023년에 베트남 건설 시장 트렌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측면의 하나가 베트남 쪽에 이렇게 진출했을 때는 현금성 확보가 대단히 용이하고 좋다는 그런 측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종합건설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자체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국내 건설사들이 진출했을 때 종합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젝트 자체를 맡기는 그런 측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익도 높고 현금성 확보도 좋다 보니까 향후에 있어서도 이런 쪽에 있어서는 이쪽도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면서 지원을 해준다면 민간 쪽의 협력을 통해서 베트남 쪽에 여러 가지 어떤 건설과 관련된 먹거리는 계속해서 추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에 이어서 아시아까지 그야말로 건설 업계의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서 우리 원팀 코리아 이야기했듯이 원팀으로 같이 노력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각종 전쟁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서 혹시나 불붙은 수주에 찬물을 끼지 않을까 걱정인데 이때 원팀 코리아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위원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민과 관, 우리 정부 또 민간 건설업계에서 노력해야 될 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이 해외 건설 시장이 중동 시장이든 아시아 시장이든 선진국 시장이든 간에 더 이상 기업 간의 경쟁력만으로는 단일 기업의 경쟁력만으로는 승부를 보기가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결국에는 그 기업이 속한 국가의 건설 산업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시각에서 보면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 원팀 코리아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맞춤형 전략을 조금 정부가 고안해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금융 쪽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조금 더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수주를 많이 하면서 한번 탈이 난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탈이 났나요? 2013년이죠. 그때 이제 GS건설을 비롯해서 우리 국내 유수 기업들이 플랜트 시장 진출해서 저가 수주하는 바람에 이제 1조 원의 부실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급하게 많이 먹고 배탈이 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네네. 저희가 비싼 수업료를 내고 큰 교훈을 배웠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향후에 해외 건설 시장에서 그게 중동이든 어떤 시장이든 간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수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수주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무력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해외 건설 시장에서는 돌발 변수들이 상당히 많은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조금 우리가 대비책은 세워야 하지만 해외 건설 시장 수주를 볼 때는 조금 호흡을 길게 놓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진출하지 않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중장기 플랜과 지속성이 맞습니다. 중요하겠죠. 네. 그거는 기업도 가져야 되고 정부도 그런 마인드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2의 중동붐, 이제 수주전이 활발하게 불이 붙고 있는 K건설 그리고 K건설 기계까지 전반적으로 수주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전쟁과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한 국내의 경제의 역량, 대처 방안, 우리가 더 우려해서 자세히 살펴볼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